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요, 저희요 2023년 2회 기출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3월 달에 2회차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요. 2023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22년도에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준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언제이다? 자, 바로 1급에서 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실제 회계 2급에 대한 내용들은요, 거의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그대로 학습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 문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경영혁신과 ERP가 4문항입니다. 한 문항당 점수가 5점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점이나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죠. 자,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ERP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그려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거 왜 도입하지? 아, 뭐가 됐든 비용이 절감이 됐든 시간이 절감이 됐든 다 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ERP를 구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권한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 자, 결산 작업이 단축이 되고요. 이 물건을 우리가 뭐 구매해서 혹은 주문을 받아서 이 완성해서 내보내기까지 이런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들이요, 모두 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ERP다라고 하면은 개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항상 통합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합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개별이라는 단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회계, 인사, 생산, 물류, 파트별로 나눠 있으니까 개별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 작업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운영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실 여러분들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 이야기할 때 저는 이 기술적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기술들이다 라고 하거나 영어 약어로 나와 있는 기술적 특징들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 기술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객체 지향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ERP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기능적 특징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재고가 부족할 것 같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복 업무의 배제. 즉, 내가 회계팀에서 전표 처리를 했다면 물류 쪽에서 물건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혹은 물류 쪽에서 했다면 회계 쪽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용으로서 이걸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 중 기술적 특징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객체지향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기술적 특징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입니다. ERP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해서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된 아주 좋은 표준화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수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작업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부분, 작업의 처리 방식이 조금 미숙했을지 라도 이런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면서 같이 상향화됩니다. 자, 그 다음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뭐 ERP는 반드시 윈도우에만 깔아야 됩니다. 맥에만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깔 때요. 갤럭시에도 깔 수 있고 아이폰에도 깔 수 있고 이런 것들처럼 카톡처럼 이렇게 똑같이 ERP도 어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상관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정확한 데이터, 회계 데이터 관리로 인해서 분식 결산 등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즉 여러분들 사용자 권한 설정이나 이런 거 보시면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권한을 주잖아요. 자, 이렇게 기업의 고유한 업무 환경을 반영하게 되어서 단기간에 ERP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고서 나는 품목 등록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품목 등록 파라미터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용 가능 메뉴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회사랑은 상관이 없어. 그럼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ERP 도입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누군가 한 사람만 참여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가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줘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실제로요, 현업에 가서 ERP를 도입한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또 업데이트하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에 맞춰서 직원들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은요,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내 회사에 맞게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ERP라는 시스템은 원래대로 이게 지금 가장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뜯어 고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내가 너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에게 준 거니까 요 상태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쓰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뜯어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즉 커스터마이징은요. 내가 가장 최소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건 틀렸겠죠. 그래서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ERP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라는 얘기까지 모두 ERP 도입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부터는 이제 드디어 회계 문제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현금 흐름표도 시험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 구분해서 보고한다. 요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흐름과 일정 시점의 현금 보유액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자, 보통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역시나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금의 증가, 감소와 함께 그 얘기는 현재 12월 30일 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유액도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그 현금의 금액이요. 결국 재무상태표 현금이라고 표기가 되는 금액의 내용과 동일하겠죠. 자, 재무활동, 영업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 지급과 같이 부채,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재무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실제로 저는 재무상태표 그려놓고서 자산,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산도 유동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부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유동자산, 즉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이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야 라고 기억을 하고요. 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들은 보통 대부분 완벽하게 반드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래도 현금 흐름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 마지막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현금의 차입, 즉 부채가 생기는 거죠. 상환, 부채가 줄어드는 거고요. 신주의 발행, 자본, 배당금의 지급과 같은 이런 부채 및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자, 영업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 여러분들 다른 건 잘 몰랐다 하더라도요. 뭐 대여, 회수 이런 거 잘 몰라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런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런 영업을 준비하는 활동과 관련했을 때, 자,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과 처분은 어떤 활동이라 그랬다?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고 했다. 그런데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자,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재고자산, 상품, 제품과 관련해서 구입을 한다거나 판매를 하면서 현금이 유입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보는 것처럼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자, 6번 갑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앞서 우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해서 보았는데요. 유동자산은 당재, 그 다음 비유동은 투유, 무, 기타, 비유동자산. 자, 그러면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바로 2번이죠. 투자 유형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 틀린 문장.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어떻게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은 유동자본, 비유동자본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자,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의 손익계산서 자료입니다. 생산의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영업이익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제품의 매출, 수익이 나와 있고요. 매출 원가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급여와 복리후생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거고요. 자, 기부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거죠. 자, 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제품 매출, 매출액이죠. 50만 원.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20. 자,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진행했고요. 매출 총이익이 30. 매출 총이익 30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차감해야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야지 문제에서 요구했던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 그래서 17만 원이 됩니다. 자, 30만 원에서 17만 원을 제거해 주시면요. 우리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한다? 13만 원이다 라고 제거를, 이렇게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얼마를 차감해서 기부금 4만 원을 차감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라고 나올 테고요.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자료에 법인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9만 원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흐름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판매 관리비에 속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습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규칙성들을 알고 있으면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 판매 관리비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끝나는 표현이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이렇게 많이 해요. 접대비, 통신비, 여비, 교통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료는 보험료, 임차료, 여는 급여, 퇴직급여, 과는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이 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기로 시작하는 것들. 기, 부, 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냥 삼각비는, 그냥 대손삼각비는 판매 관리비지만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업의 비용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뭐뭐 비용, 이자 비용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뭐뭐 손실들,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 모두 다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다른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8번 갈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차변과 대변에 기록될 계정값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차변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다 뭐가 적힌 거냐면 자산이 적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죠. 그러면 대변에는 뭐를 기록할 수 있냐면 부채의 증가라든가 혹은 자본의 증가 사항이 대변에 기록이 되죠. 물론 차변과 대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각각 차변, 대변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급금이다 라고 하면 내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서 자산, 미수금, 내가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들을 판매하고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 어음이든 외상이든 미수금이라고 하는 자산, 채권 계정. 자, 회사가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도 역시나 자산이죠. 채권. 자, 임대보증금은요. 건물을 빌려줘요. 건물을 빌려주고 내가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는 날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채예요. 부채. 자, 반면 임차 보증금은요. 내가 건물을 빌려요. 세입자예요. 세입자로서 납부한 보증금은 이 건물 나가는 날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나의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와 자산의 위치가 잘못 바뀐 거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은 부채, 미지급금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외상거래, 미지급금, 그 다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행이나 아니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의 자산, 오른쪽 대변의 부채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를 봐주셨어야 되죠. 자, 9번 갈게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 금액. 자,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활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자, 요 사무용품과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책상의 차이가 무엇이냐? 얘는요, 보통 쓰면 1년 이내에 소멸하는 상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컴퓨터, 프린터, 책상은 1년 이상 우리가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렇다면 얘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무용품들은 계속해서 회사가 사용하는 소모품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 얘들은 뭐가 되는 거다?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보기에 소모품이 아닌 소모품 B라고 나왔는데 상관없다더라. 자산 처리하는 회사들은 소모품이라고 처리를 해놓을 거고 비용 처리하는 회사들은 소모품 B 이렇게 처리를 했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소모품은요. 우리가 실무에서도 어디 가서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회사가 소모품을 뭐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더라. 그 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이 얼마더라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처리했던 것 중에 미사용액을 뺀 나머지가 사용액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산 시점에 소모품 B에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이번 회차에도 실무 시험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계 기말에 모든 장부를 마감해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결산이라 한다. 자, 마감을 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런 결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변화, 증감 변화와 그다음 수익 비용의 발생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단위를 계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정을 가지고서 조금 더 계정 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계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정 과목 이렇게도 되죠. 자, 거래가 발생해서 어느 계정에 기입을 하고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지 차변이야? 대변이야? 이걸 고민하고 어떤 계정을 쓸 거야? 자산 계정이야? 비용 계정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거죠. 자, 분계 이후에 T 모양의 계정에다가 자료를 옮겨 적는 것을 전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를 설명하고 싶었으면 분계된 내용을 가지고서 장부에 기입하기 전에 혹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정별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직 뭐가 아니에요. 분계가 된 상황이 아니죠. 거래가 발생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분계를 진행하고요. 분계가 진행된 다음에는 전기를 하세요. 요 순서만 잘 알았다 하더라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으면 전기가 아니라 분계인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안 보이죠. 모두 다 맞는 표현 같았고요. 굉장히 난감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회계 2급치고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제 22년도와 달라요, 여러분들. 22년도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플한 문제들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긴 하지만 이제 23년도에 출제자는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들, 난이도나 내용적인 측면에선 많이 어렵진 않지만 내용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 지문이 긴 것들 위주로 많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가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모든 거래는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과 같은 금액을 기입함으로 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평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대차평균의 원리다라는 설명이었죠.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 우리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차변이 나오면 반드시 대변 요소가 나온다. 그건 거래 이중성이라는 개념이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유동성이 큰 순서, 높은 순서부터 배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잘 아셔야 돼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 그 다음에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 당좌자산이요. 자, 일단 1번의 보기의 순서를 맞추려면 미수금, 상품, 토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틀렸죠? 자, 그러면 미수금, 상품, 토지가 아닌 몇 번? 2번도 틀렸죠. 자, 외상매출금이 나오네요.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하면 외상매출금도 역시나 당좌자산. 자, 그 다음 토지다 라고 하면 유형자산,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재고자산이죠. 자, 그렇다면 3번 보기가 맞추려면 외상매출금, 제품, 토지 이 순서가 됐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인데요. 외상매출금, 제품, 그리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외상매출금 1순위, 제품이 2순위, 기계장치가 3순위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자, 이런 유동성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 자주 나왔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계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배우는 순서가 어때요? 당좌자산부터 배우고 재고자산 배우고 투자, 유형, 무형 이 순서대로 배워가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계정에 대한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결산 시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결산 시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자, 3월 1일 주식 50주, 취득 금액이 주당 5,000원,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4,500원. 자, 우리는요, 결산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5,000원에 취득했던 게 4,500원으로 얼마만큼 하락했냐면요, 1주당 500원씩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주가 하락이 된 거다? 50주가 하락이 되었죠.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50주, 한 주당 500원씩 2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손실은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지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에 대한 내용,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손익계산서 비용이 차변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관련된 회계 처리는 바로 어디였더라? 여기 4번이었죠. 자, 금액을 제가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는데 25,000원. 500원 곱하기 50주다라고 하니까 25,000원이죠. 자, 그래서 금액은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회계 처리는 맞았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결산 시점에 이런 회계 처리들 여러분들이 취득한 가격과 공정가치라는 걸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혹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50주 곱하기 얼마짜리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를 했을 때 25에서 25만 원에 구매를 했다. 자, 그리고 나서 50주에 대해서 결산할 때 4,500원씩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가격과 함께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22만 5천 원인데 2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을 빼면 2만 5천 원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계산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 대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이 버벅댔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잘 보시면 심플해요. 기초가 5만 원이었고요. 2만 원을 단기 중에 대손 처리했어요. 그 얘기는 대변에 매출 채권이 사라져요. 대손 처리하니까 매출 채권이 2만 원 사라져요.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왜? 잔액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 5만 원에서 이렇게 대손 처리를 통해서 2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면 현재 결산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3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요 3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5,000원을 추가 계상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잔액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대손에 대해서 우리 대손율을 곱한 만큼을 재무상태표에 넣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다. 요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는 결산 시점에 15,000원을 추가 계상했다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요게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내가 표기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 금액이거든요. 내가 재무상태표에 넣고 싶은 금액이에요, 얘가.
근데 기존에 3만 원이 있었으니까 내가 15,000원만 추가로 차변의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거겠죠. 자, 따라서 이 앞쪽에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됐겠어요? 두 금액을 더하시면 45,000원이 된 거예요. 매출채권의 잔액을 몰라도 대손율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더라. 45,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더라. 자, 그래서 정답이 45,000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하는 12월 3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표기될 대손충당금 잔액을 고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손충당금 기존 잔액 그리고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 요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내가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올리고자 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아무래도 회계 2급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5월 중에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계산한 생산의 5월 말 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고요. 나한테 물어본 건 5월 말 재고, 즉 기말 재고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매출이 400개고요. 내가 전월, 2월에 매입까지 하면 500개였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0개에서 400개를 매출하면 현재 남아있는 건 100개밖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또 하나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먼저 1차적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300개 중에 몇 개는 200개는 먼저 나간 거고 나머지 100개만 바로 여기 남아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재고 100개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다? 단가 3,0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30만 원어치가 기말재고이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었던 아이가 먼저 나가는 방식이더라. 400개가 5월 15일 날 나갔다 하더라도 이 나간 5월 15일 날 400개는 원래는 5월 1일 날짜에 200개와 그 다음 두 번째로 5월 2일 날짜에 300개 중에 200개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5월 2일 날 300개 중에 200개 나가고 100개만 남아있구나 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생산성은 회사 사업 건립 목적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4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얘만 딱 보면 차변에 토지 40 이렇게 처리를 하고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취득 과정에서 추가적 지출이 있었대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하래요. 자, 토지는 당연히 40만 원 베이스 토지값 깔고요. 여기에다가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자, 만약에 기존의 건물을 내가 사용한다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내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다 철거를 해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건 토지만 원하니까. 따라서 저 철거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 자, 취득세, 등록세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죠. 취득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자, 그 다음에 철거 건물의 부산물을 매각, 요거 조심. 자, 내가 철거를 했어요. 그럼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1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와 있는 철 부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하니까 고물상이든 어디든 판매를 하니까 5,000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원을 받게 되었다면 내가 철거와 관련해서 부담한 비용은 얼마만큼이다? 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취득원가 계산하실 때 부산물 매각액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얼마만 나와요? 10,000원만 나오는 거예요. 10,000원만. 자, 그 다음에 토지 구획 정리 비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 비용까지 정지비, 정리비 해서 4,000원까지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더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1만 원, 42만 3,000원이다 라고 나오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뭐였더라? 요 매각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 토지의 구획을 정리할 때 정지비, 정리비도 이렇게 토지의 취득원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자산에 취득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부대 비용을 어디까지 취득원가로 넣을 것인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 내용은요. 매입 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라는 거였어요. 자, 계산한 매입 채무의 잔액, 기초의 매입 채무는 없었대요. 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요. 보통 기본적으로 매입 채무다라고 하는 티계정을 먼저 그려요. 부채죠? 부채, 기초는 대변. 근데 기초는 빵원이었어요. 기말은 차변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게 물어본 건 요게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고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자, 부채가 증가할 때 언제 증가하느냐? 외상으로 매입하면 증가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50만 원이 증가한 상태예요. 자, 그중에 외상 매입금 중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갚았대요. 상환을 하게 되면 차변으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액입니다. 할인액 10,000원, 내가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돈은 20만 원인데 여기에 10,000원은 안 갚아도 돼요 라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20만 원 갚았고요. 그 다음 10,000원은 안 갚아도 된다고 깎아준대요. 그럼 내가 나머지 이제 갚아야 되는 잔액은 얼마만 남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9만 원. 29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라고 기말 잔액이 29만 원이다 라고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액이 전체적인 매입 채무 잔액이 감소되는 내용이구나. 더 이상 이 돈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전체 내가 갚아야 되는 돈 50이었다. 전체 갚아야 되는 돈 중에서 20은 현금으로 갚았다. 10,000원은 일찍 갚아서 깎아줘서 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갚아야 될 잔액은 29만 원이 남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고 저처럼 T계정을 그려서 파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자본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핫 이슈고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그다음에 뭐 감자, 차손도 있겠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겠죠.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로 인해서 자본의 증가분으로서 주식 발행 초과금 들어가죠. 자, 그런데 감자차 손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자차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다. 자, 자본잉여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을 한 이익이다. 이게 여러분들 키포인트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생겼다. 이 내용들을 잘 눈여겨봐주세요. 나중에 이제 이걸 엉뚱하게 문장을 꼬아서 내는 거죠. 막 이익잉여금인데 자본거래라고 하거나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뭐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손익거래, 자본잉여금, 자본거래. 18번입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수익은 실현주의, 현금주의 아니고 실현주의.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유출액. 여러분들, 총 유출액일까요? 아니죠. 수익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유입되는 게 수익이지 왜 유출을 얘기해요? 그렇죠?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비용은 일시적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실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대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들은 영업의 비용 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은 총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앞서 제가 팁을 알려드렸죠. 판매 관리비는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급여 땡, 뭐뭐비 땡 이렇게 우리가 뭐를 제거할 수 있다더라.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단 제거. 자,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인 수익을 제거.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거 볼게요. 뭐뭐 비용, 영업의 비용이라 그랬죠. 뭐뭐 손실, 그 다음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들이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 15만 원에
외환산 손실 24만 원 더해주시고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 더해주고 기부금 25만 원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94만 원이 나오는 거였죠. 실제로 시험장은 계산기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가지고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시험장은 여러분들 CBT 시험이기 때문에요. 컴퓨터 화면에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거하면서 표기를 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은 그냥 그 화면 그대로 놓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계산기로 검산할 수 있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급여 탈락, 배당금 수익 탈락, 감가상각비 탈락, 이자 비용 된다. 15만 원. 외환산 손실 된다. 플러스 24만 원.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플러스 30. 접대비 안 되고 기부금 플러스 25. 이렇게 계산을 화면 보면서 직접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자 차익을 물어봤어요. 자, 요 감자 차익이다 라고 하는데요. 감자 차익은 차변에 내가 자본금에 대해서 액면가액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자, 대변에 현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면 유상감자. 자, 그럼 이런 자본금의 감소를 시키는 게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데요. 자본금은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다라고 했으니 70만 원의 자본금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2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이것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회사는 70만 원에 대한 자본금 액면가액을 회수하지만 실제 5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감자 자본금의 감소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자 차익은 2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감자 차익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자본금의 감소니까 차변의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여기서 70에서 50을 빼서 20만 원이라고 정답을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실제로 이제 느낌을 체감해 보시면 예전에 22회차부터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셨던 분들은 23회차를 풀 때 물론 쉽게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내용이 길어서 좀 오래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 아마 출제자들이 새롭게 신규 문제들을 투입하면서 100% 신규 문제로 내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서 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문제들, 한두 문제들이 들어갈 때마다 수험생은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